제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처럼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들이 거실 바닥 여기저기에 흩뿌려졌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오신 늙은 상의용사 아버지는 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주우려 애쓰셨습니다. 이것 좀 보셔. 당신 딸년 꼬라지 좀 보라고. 어디서 굴러먹다 임신한 걸 감히 내 아들한테 뒤집어 씌워.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아버지의 성취하는 다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건조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힘겹게 웅얼거렸습니다. 내 딸은 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우리 애는 때리지 마십시오. 그때 제 남편은 그곳에 서서 차갑게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그리고 당신의 그 병신 같은 애비랑 같이 꺼져. 내 집 더럽히지 말고. 그는 아버지의 낡은 나무 목발을 뺐더니 반으로 뚝 부러뜨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비는 살을 앨 듯 차가웠고 저는 진통으로 조여오는 배를 부여잡고 아버지를 부축해 길바닥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마치 버려진 들깨처럼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부러진 나무 목발 속에 아버지께서 그들 집안 전체를 생매장시킬 수 있는 비밀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제게 힘이 되는 무료 응원 점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행운의 주인공을 선정해 제가 특별한 축복의 인사와 매력적인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보글보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제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고 뱃속의 아이는 마치 엄마 배고파요 라고 말하듯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면서도 퇴근할 남편 강민석과 시어머니 한여사를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꼬막무침. 비록 시집살이는 고되었지만 곧 태어날 우리 아이 축복이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 행복이 사실은 벼랑 끝에 핀 꽃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녀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마치 실체라도 보는 듯 차갑고 격렬해 차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촤르륵.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제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 거실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만삭인 제가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허름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묘하게 합성된 조잡하게 짝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오려붙인 각도며 그림자의 방향이며 모든 것이 엉성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누가 이런 장난을. 제가 억울함에 소리치자 남편 강민석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난?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장난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는 제 배를 손가락질하며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애, 내 새끼는 맞냐? 어디서 굴러먹다 임신한 걸 나한테 뒤집어 씌워. 더러워서 정말 토가 나오려고 하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결실로 아이까지 가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데 매일 밤 배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닥쳐, 이 뻔뻔한 년.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천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근본이 없으니 몸 굴리는 것도 예사지.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어. 너 같은 불구자 호라비 밑에서 자란 년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축출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회장의 딸과 헌담이 오가고 있다는 내용. 그들은 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기 위해 방해물인 저를 치워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누명을 씌워서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복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 이러지 마세요. 저 억울해요. 이 사진들 다 가짜인 거 아시잖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에게 불륜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살벌한 타이밍에 올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잘 됐네. 마침 증인이 제 발로 찾아오셨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 박노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점퍼,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불편한 걸음걸이. 아버지는 한 손에 낡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봉지 사이로 갓 담근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딸이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불편한 몸으로 빗속을 뚫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 사돈어른 계셨습니까? 우리 진아가 잘 먹어야 할 텐데. 아버지는 험악한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진아가 좋아하는 총각김치인데. 치워, 냄새나게.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쳐냈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김치 국물이 붉게 튀었습니다. 아니, 사돈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는 당황하여 바닥에 떨어진 김치봉투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그 끔찍한 사진들을. 내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진아가 낯선 사내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아버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진아가 왜? 보시다시피 당신 딸년이 바람을 피웠어. 임신한 몸으로 딴 놈이랑 뒹굴었다고.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딸 진아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내 딸을 알아요. 아버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가 우리 착한 진아를 음해하려고. 음해?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눈이 삐었어? 하기야, 애비가 병신이니 딸년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어. 그 애비의 그 딸이지. 강민석, 제 남편이 아버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석 씨,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마.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 정말 결백해, 아빠. 저는 아버지의 낡은 전파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안다. 아빠는 안다. 우리 진아가 그럴 리 없지. 울지 마라, 아가. 아빠가 있잖니. 하지만 그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녀가 쌍으로 쇼를 하는구만.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다 나네. 야, 강민석, 당장 내쫓아.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명령.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서린 살기를,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이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골프채로 향하는 것을.
단순한 모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번쩍 들어 올리며 징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내 집에서 제발로 안 나가겠다면 기어 나가게 해주지. 그것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골프채가 허공을 가르며 섬뜩한 소리를 냈습니다. 휙 하는 바람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제 비명은 골프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둔착한 소리에 묻혔습니다. 퍽! 하지만 저를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감싸 안은 채 시어머니의 골프채를 대신 맞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6.20 전쟁 때 파편을 맞아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오신 그 성치 않은 오른쪽 다리를 말입니다. 아버지는 낮은 신음과 함께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며 저를 더욱 꽉 끌어 안으셨습니다. 사돈, 제발 이러지 마시오. 내 딸은 임신한 몸이오. 때리려거든 이 늙은이를 때리시오. 제발. 아버지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원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광기를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어머, 이것 봐라. 아주 부녀간의 정이 눈물겨워서 못 봐주겠네. 그래? 그럼 소원대로 해주지. 네가 대신 맞아라. 시어머니의 눈이 휘번덕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골프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죽일 듯한 기세였습니다. 안 돼, 아빠 피해. 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려는 찰나였습니다. 우두둑. 골프채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이번에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듯한 아주 건조하고 끔찍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악! 아버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기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배를 만지셨습니다. 진아야, 괜찮니? 우리 축복이 괜찮아?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해? 다리가! 저는 울부짖으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 끔찍한 폭력을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119 불러. 아빠 다리가 부러졌잖아. 빨리! 하지만 제 남편 강민석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119? 웃기고 있네. 누가 병신을 집에 들이래.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넘어진 걸 누굴 탓해. 뭐라고? 당신 눈이 멀었어? 어머니가 골프채로 때렸잖아. 증거 있어? 이 집안에 CCTV라도 달렸냐? 내 눈에는 네 병신 같은 애비가 혼자 자빠져서 다리 부러진 걸로 보이는데. 악마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 묻은 골프채를 바닥에 툭 던지며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늙은이라 뼈도 약해 빠져가지고는. 야, 강민석, 빨리 치워. 재수없게 시체라도 되면 집값 떨어져. 네, 어머니. 강민석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빨리 도장 찍어. 그리고 당장 꺼져. 못 나가. 죽어도 못 나가. 우리 아빠 병원부터 보내줘.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내쫓겠다고? 제가 버티자 강민석은 제 혀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안 듣네. 그는 저를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만삭의 몸이 바닥에 끌리며 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배야, 아파, 애기가. 진아야. 쓰러져 있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왔습니다. 이놈들아, 내 딸 놓지 못해. 천벌을 받을 놈들. 아버지는 강민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강민석은 귀찮다는 듯이 아버지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일한 지지대였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나무 목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까지 썩은 나무 토막이 뭐라고. 그는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목발을 쳐다보더니 무릎으로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뚝! 목발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발이 부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이, 그리고 우리 부녀의 마지막 남은 삶의 지지대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강민석은 부러진 목발 조각을 열린 현관문 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는 저와 아버지를 현관 밖으로 밀쳐내고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차가운 비 속에 버려졌습니다. 11월의 비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봐. 저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젖은 점퍼를 벗어 제 머리 위를 덮어주려 애쓰셨습니다. 진아야, 비 맞지 마라. 감기 들라. 아빠, 나 때문에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우리를 비웃듯 지나쳐갔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부녀가 피할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가진 돈도 핸드폰도 모두 집안에 두고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러진 다리로 신음하는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무거운 몸과 아버지의 축 늘어진 몸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아야, 나는 두고 가라. 너라도 살아야지.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를 두고 어딜 가. 우린 같이 갈 거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어깨에 아버지의 팔을 두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빗속을 뚫고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저 악마 같은 집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위해서.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피가 제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배가 뭉쳐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택의 2층 창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빗속을 헤매는 우리 부녀를 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꼴 좋다. 아주 영화를 찍네. 영화를 찍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거지들아. 그 웃음소리, 악마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뼛속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아니, 저주했습니다. 신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제발 저 악마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침묵한다면 바로 내가 악마가 되어서라도 저들을 심판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부러진 뼈 마디마디마다 저들의 뼈를 으스러뜨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부러진 목발 조각이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우리 부녀의 처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진흙탕 속에 처박힌 부러진 목발이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리고 저들을 파멸시킬 단 하나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비극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동시에 반격의 서막도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우리는 천운으로 지나가던 낡은 트럭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작은 자선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의사는 복합골절에 뇌출혈까지 있어 오늘 밤이 고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쥐어짜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억울해서 못 살아.
내 결백을 밝혀야 해. 그래야 아빠 병원비라도 마련할 수 있어.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민철 변호사. 대학 시절 제 법학 동아리 선배이자 결혼식 때 축사까지 해줬던 사람. 정의로운 인권 변호사를 꿈꾸던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법조인이었습니다. 선배라면 도와줄 거야. 저는 간호사에게 사정하여 전화를 빌려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명을 벗기 위해 저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태아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양수 검사를 통해 뱃속 아이가 남편 강민석의 친자임을 증명하면 그들의 덜어놓은 모함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 진아. 이건 명백한 이혼 귀책 사유야.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게임 끝이야. 내가 확실하게 변호해서 위자료도 받아내고 내 명예도 회복시켜줄게. 그의 확신에 찬 말에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버린 것은 아니구나. 아직 정의는 살아있구나. 저는 그를 믿고 검사를 진행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그에게 일임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당당하게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설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낡고 소박했던 그의 책상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입고 있는 양복도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원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따뜻한 연민과 정의감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 같은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배,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직접 봐. 그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불일치.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결과지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친자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선배,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병원에서 실수한 게 분명해요. 저는 맹세코 민석 씨 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실수? 김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진아야, 내가 널 그렇게 봤는데 참 실망이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과학이 거짓말을 하겠니?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 선배, 어떻게 그런 말을. 선배는 저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임신한 몸으로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그걸 감추려고 나까지 이용해? 너 이거 사기죄, 무고죄까지 추가될 수 있는 거 알아? 그는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저는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작, 누가 조작을 해? 이 바닥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결과야.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간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한 여사라고 떠 있었습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뒤처리 깔끔하게 부탁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찍힌 입금 알림. 입금 2억 원, 20억.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짧은 일주일 사이 김 변호사는 제 시어머니 한 여사에게 매수된 것이었습니다. 20억이라는 거액에 그는 자신의 양심도, 후배와의 의리도, 법조인으로서의 정의감도 모두 팔아넘긴 것입니다. 선배, 당신 돈 받았어? 시어머니한테 돈 받고 결과를 조작한 거야?
제 물음에 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눈치 한번 빠르네. 그래, 솔직히 말하자. 진아야, 세상은 돈이야. 정의, 진실, 그런 건 동화책 속에나 있는 거고. 네 시어머니가 제시한 조건은 거절하기엔 너무 달콤했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빚 갚고 새 출발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자, 여기 사인해. 위자료, 재산 분할 포기하고 양육권도 포기한다는 각서야. 네가 낳을 그 불륜의 씨앗은 네가 알아서 키우든 고아원에 버리든 호적에는 절대 못 올려. 내가 미쳤어? 절대 못해. 내가 왜 거짓말에 사인을 해? 제가 서류를 찢으려 하자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해. 안 그러면 이 유전자 검사 결과 들고 경찰서 갈 거야. 그럼 너는 간통의 사기 미수로 감옥행이야. 뱃속에서 애 낳자마자 감옥에서 썩고 싶냐? 네 병든 아비는 병원비도 못 내서 길거리 객사하게 만들고 싶냐고. 협박. 그것은 더 이상 변호사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협박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 제가 감옥에 가면 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이 돈 앞에서 이토록 추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결정해. 김 변호사는 펜을 제 손에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종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제 결백을 포기하고 제 아이에게 사생아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제 심장을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진아, 사인을 마친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게 너를 위해서도 최선이야. 아, 그리고 이거.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택시비나 해라.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나도 이제 급이 달라져서 말이야. 너 같은 거지랑 엮이기 싫거든. 그는 경비원을 불러 저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건물 밖으로 쫓겨난 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차갑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 믿었던 선배, 지키고 싶었던 명예, 그리고 뱃속 아이의 미래까지. 제게 남은 것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혼수 상태의 아버지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 그리고 찢어질 듯한 가난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걸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죽을까? 그냥 이대로 혀 깨물고 죽어말일까? 수없이 나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뱃속에서 아이가 쿵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엄마, 살아요. 제발 살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아야, 살아라. 그래,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저 악마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할 것이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언젠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차를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하고 힘없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임산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버린 줄 알았던 그 낡고 부러진 목발 속에 세상을 뒤집을 엄청난 비밀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저는 매일 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쟁이었습니다. 일주일.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쪽잠을 자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 하루 한 끼 병원 자판기 우유로 끼니를 때웠지만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눈을 뜨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적처럼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제 말 들리세요? 제가 다급하게 부르자 아버지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산소 호흡기 안에서 뿌옇게 김이 서렸습니다. 진아야?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정신이 드세요? 아버지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저는 귀를 아버지의 입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갈라져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네? 목발이요? 그 놈들이 버린 내 목발 찾아야 한다. 아버지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면서도 계속해서 목발이라는 단어만 반복하셨습니다. 그게 왜요, 아빠? 그거 다 부러졌잖아요. 제가 나중에 새 거 사드릴게요. 지금은 몸조리부터. 아니야, 안 돼. 꼭 찾아야 해. 그 안에 모든 게 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낡은 목발을 분신처럼 아끼셨습니다. 단순히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잘 때조차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린 뒤 곧장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또다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가 제 몸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도 없어 시댁이 있던 성북동까지 1시간을 넘게 걷고 뛰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일주일 전 우리가 쫓겨났던 바로 그 저택 앞이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그들은 희희낙낙하며 저녁을 먹고 있겠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문 근처의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있어라. 비에 젖은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썩은 과일 냄새,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고 썩은 음식물이 손톱 밑에 끼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빗물과 땀 그리고 눈물이 뒤섞여 앞을 가렸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아빠 목발, 제발. 1시간, 2시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제 몸은 덜덜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찾으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익숙한 나무 질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나왔습니다. 반으로 뚝 부러진 채 진흙 범벅이 된 아버지의 낡은 나무 목발이었습니다. 찾았어. 저는 목발 조각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등 뒤로 흘러내렸지만 가슴에 품은 목발에서는 왠지 모를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리 부녀의 희망을 다시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목발을 소중히 챙겨들고 다시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제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빨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품에 소중히 안고 있는 부러진 목발.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중환자실로 달려가 격리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아빠, 찾아왔어요. 여기. 제가 부러진 목발 조각을 내밀자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목발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랜 전우를 다시 만난 듯 거친 손길로 목발의 표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정말 고생했다. 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제가 부축해 침대 헤드를 세워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목발의 밑동, 그러니까 땅에 닿는 고무 패킹 부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고무 패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특정 부분을 꾹 누르고 비틀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고무 패킹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속에 얇은 비닐로 겹겹이 쌓인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손톱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SD 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제가 놀라서 묻자 아버지는 SD 카드를 꽉 쥐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병들고 나약한 늙은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범죄 현장을 누비던 호랑이 같은 형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아야, 잘 듣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딸렸습니다. 나는 단순히 전쟁터에서 다리를 다친 상위 용사가 아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아버지는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친 명예로운 군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박태수. 20년 전 대한민국 경찰청 특수수사과 강력 1팀장, 코드네임 불금이었다. 불금,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형사였다니. 그것도 그냥 형사가 아니라 강력범죄를 소탕하는 특수수사과 팀장이었다니. 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며 지난 20년간 묻어두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 조직과 결탁한 거대 기업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마약 밀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그리고 정관계 로비까지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의 핵심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아버지 손에 들린 저 SD카드였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 세탁 내역과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 리스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 기업의 회장이 바로 네 시어머니, 한 여사의 남편이자 네 시아버지였던 강 회장이었다. 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댁이 단순히 사업수완이 도와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검은 돈이었다니.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던 날 밤이었다. 놈들이 나를 덮쳤지. 인적드문 국도변에서 덤프트럭으로 내 차를 밀어버렸다. 사고로 위장한 암살 시도였어. 그 사고로 아버지는 오른쪽 다리를 잃을 뻔했고 생사를 오가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네 놈이 입만 뻥긋하면 네 딸년 목숨은 없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저를 인질로 삼은 협박. 아버지는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경찰직을 사퇴하고 평생을 죽은 듯이 숨어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상위 용사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가난과 멸시를 견디며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20년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다. 그래서 놈들과 엮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네가 하필이면 그 원수의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다니. 아버지는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강민석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저 가풍이 안 맞는다는 핑계만 대셨던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 내가 병신처럼 살면 우리 딸은 안전할 줄 알았다. 그런데 놈들이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딸의 배를 걷어차고 내 딸을 거리로 내쫓았어.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는다. 내 다리 하나 부러진 건 상관없다. 하지만 내 딸을 건드린 건 놈들이 밟지 말아야 할 지뢰를 밟은 거야. 아버지는 SD카드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수천 톤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진아야, 이게 우리의 칼이다. 그리고 놈들의 목줄이다. 아빠, 이제 숨어 사는 박 노인은 죽었다. 오늘부터 다시 불곰 박태수가 되살아나는 거다. 내 손으로 그 더러운 놈들의 뿔까지 뽑아버리고 내 딸의 명예를 되찾아주마.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억눌려 왔던 정의감, 그리고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불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든든한 산이 제 뒤를 받쳐주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심판자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먼지 쌓인 전화기였습니다. 전화할 곳이 있다. 아버지가 전원을 켜자 낡은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 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나다. 박태수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하지만 반가움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박 팀장님이십니까? 살아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옥에서 돌아왔다. 청소할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김 검사, 아니 이제는 총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김 검사.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아버지의 부사수였던 열혈 검사. 지금은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 검찰총장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세상에 정말 팀장님이시군요. 20년 전 그 사고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어서 국립묘지에 가묘까지 썼는데. 수화기 넘어 김기춘 검찰총장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정점에선 냉철한 수장도 죽은 줄 알았던 옛 스승의 목소리 앞에서는 한 명의 후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기춘아. 사정이 있었다. 놈들의 눈을 피하려면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 내 딸, 갓난쟁이였던 내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짙은 회한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건 총장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20년간 죽은 듯이 지내던 불곰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기춘아, 내가 20년 전에 수사했던 그 사건, 한성그룹 비자금 사건 기억하나?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팀장님께서 목숨 걸고 파헤치시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팀장님 사고 직후 증거 불충분으로 유야무야 덮여버렸죠. 그게 제 평생의 한입니다. 그 증거 내가 가지고 있다. 네? 그게 정말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장이 벌떡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놈들의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살인 교사 녹취록까지 5천억 원 규모의 범죄 증거가 담긴 원본 데이터 내 손에 있어. 그동안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묻어뒀지만 이제는 터트려야겠다. 놈들이 선을 넘었어. 아버지는 짧고 굵게 지난 며칠간 우리 부녀가 겪은 지옥 같은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불륜 누명을 씌워 내쫓은 것, 사돈의 다리를 골프채로 부러뜨린 것, 그리고 조작된 증거로 가정을 파탄낸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기춘 총장의 분노가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감히 팀장님 가족에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걸고 그놈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고맙다, 기춘아. 하지만 그냥 잡는 걸로 끝내선 안 돼.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하게 옥죄어야 한다. 특히 그 한 여사란 작자, 돈과 권력으로 법을 주무르는 마녀야.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팀장님께 배운 독사 아닙니까?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총장의 목소리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작전명은 부러진 목발로 하죠. 팀장님의 그 부러진 목발이 놈들의 목을 치는 단두대가 될 겁니다. 그날 밤 병실은 임시 작전 상황실로 변했습니다. 김기춘 총장이 급파한 최정예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비밀리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올리고 곧바로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건넨 마이크로 SD 카드가 노트북에 연결되는 순간 모니터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엑셀 파일과 녹음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정재계 고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액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경쟁업체 사장을 청부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한 여사의 육성 녹음까지. 이건 핵폭탄급입니다. 이 정도면 한성그룹뿐만 아니라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브리핑을 하던 젊은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헤드에 기대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내일이 바로 내 딸의 이혼 재판 날이야. 놈들은 그 재판에서 승소하고 내 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뒤 유유히 빠져나가려 할 거다. 그 법정이 놈들의 무덤이 되어야 해. 알겠습니다. 내일 재판 시작 전까지 모든 증거 분석을 마치고 공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현장에서 긴급 체포 작전을 감행하겠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타작이 두드리는 소리와 종이 넘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진군하는 군인들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과 손잡고 거대한 악에 맞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빠. 내일 재판 무섭지 않으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배신자 김 변호사의 조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거짓 증거들 앞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가 제 뒤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진실이 제 편이잖아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내 딸 장하다. 내일 법정문이 열릴 때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등장할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버텨다오. 네, 아빠, 기다릴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법정은 단순한 이혼 재판장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 악과 선이 충돌하는 최후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간 숨죽여 살아왔던 불곰이 포효하고 억울하게 눈물 흘렸던 한 여인이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잘 봐. 할아버지가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이기는지. 내일은 우리 아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날이 될 거야.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02호 법정. 그날따라 법정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엄숙하게 자리 잡은 판사석, 그리고 서로를 노려보는 원고석과 피고석. 저는 피고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싼 헐렁한 인부복 차림으로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제 곁에는 저를 변호해줄 변호사조차 없었습니다. 배신자 김 변호사는 이제 저 맞은편 원고 측 변호인석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정각. 법정 문이 열리고 원고 측, 즉 제 남편 강민섭과 시어머니 한 여사가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 같았습니다. 한 여사는 최고급 밍크 코트를 걸치고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역시 이탈리아 명품 슈트를 빼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잔뜩 발라 한껏 멋을 부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한 여사는 자리에 앉으며 코끝을 찡긋거리더니 손부채질을 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우, 법정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해? 천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들의 추종자들과 일부 매수된 기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판사 역시 이미 한 여사 측에 매수된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시작부터 저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며칠 전 저에게 이혼 합의서를 강요했던 그 악마 같은 얼굴에 정의의 사도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 이진아의 파렴치한 부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처참하게 파괴된 사건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조작된 모텔 사진과 위조된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피고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 결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배우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임신한 몸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말세네 말세야. 남편이 불쌍해서 어쩌나. 뻐꾸기 새끼를 키울 뻔했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시어머니인 원고 한 여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재산 분할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이혼 청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억 원과 사기 및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5억 원, 그리고 형사고발. 그들은 저를 단순히 내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빚더미에 앉히고 감옥에 보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하고도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원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강민석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부모님이 반대하실 때도 저는 오직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인 줄 알고 매일 밤 태그 동화까지 읽어줬던 뱃속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씨앗이었다니. 그는 손수건을 꺼내 거짓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배신감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폐악질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습니다.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한 여사가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척하며 맞장구를 컸습니다. 정말 구역질 나는 모자의 사기극이었습니다. 피고, 반론 있습니까? 판사가 귀찮다는 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 제 말을 들어줄 생각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유전자 검사도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민 짓입니다. 제발. 조작?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조작입니까? 판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피고는 지금 신성한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군요. 국가수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설기관의 검사 결과까지 부정하다니 아주 악질입니다. 판사는 제 호소를 묵살하고 판결문을 적어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군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판사의 말에 한 여사와 강민석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겼다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김 변호사도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이미 샴페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가여운 맹수, 아니 먹잇감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처럼.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봉을 들어올렸습니다. 저 의사봉이 내려치면 저는 불륜녀가 되고 제 아이는 사생아가 되며 저는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절망의 늪이 저를 집어삼키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쿵! 법정의 육중한 나무문이 마치 대포에 맞은 듯 거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판사의 의사봉도 허공에 멈췄습니다. 한 여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경직되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똑딱똑딱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열린 문틈으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등장한 인물들, 그들의 실루엣만으로도 법정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바로 제 아버지 박태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알던 절름발이 박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 현역 시절 입었던 경찰 정복을 갖춰 입고 계셨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옷은 조금 바랬을지언정 각 잡힌 제복 어깨 위에는 무궁화 4개가 박힌 총경 계급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무공 훈장과 표창들이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려 걸을 때마다 찰그랑거리며 영웅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20년간 숨겨왔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매처럼 법정 안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들고 나약한 노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전설의 불곰 박태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또 다른 저였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억울함 따위는 털어버린 듯 결연한 표정의 이진아였습니다. 아니, 휠체어를 밀고 있는 것은 듬직한 체구의 젊은 경호원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행렬 또한 엄청났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 김기춘 검찰총장이 직접 아버지의 뒤를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법정에 등판하다니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과 수십 명이 도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검찰총장 아니야? 저 훈장들은 다 뭐야? 그냥 상위 형사가 아니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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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는 쥐고 있던 의사봉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안경을 고쳤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허가도 없이! 그러자 김기춘 검찰총장이 앞으로 나서며 판사를 향해 차가운 일갈을 날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김기춘입니다. 긴급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본 재판은 중대한 범죄 혐의와 연관되어 있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검찰이 통제합니다. 검찰총장의 카리스마에 판사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한 여사와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늙은이? 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병신이, 저 거지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검찰총장이랑...
그녀의 머릿속 회로가 엉켜버린 듯했습니다. 자신이 골프채로 때려 다리를 부러뜨린 그 하찮은 노인네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품어내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호사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아빠! 저는 피고석을 박차고 나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냐, 내 딸 많이 무서웠지? 아빠 왔다. 이제 다 괜찮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떨리던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돌려 판사석이 아닌 원고석, 즉 한 여사와 강민석을 정면으로 마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리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미숙 여사, 그리고 강민석. 아버지의 부름에 두 사람은 움찔했습니다. 나를 기억하나? 한 여사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20년 전 너희들이 덤프트럭으로 밀어주기려 했던 형사 박태수, 그리고 며칠 전 네가 골프채로 다리를 부러뜨린 병신 박노인. 아버지는 휠체어 옆에 놓인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으로 부러진 낡은 나무 목발이었습니다. 진흙이 묻어있고 테이프로 칭칭 감긴 볼품없는 목발. 강민석이 비웃으며 빗속으로 던져버렸던 바로 그 목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손에 들린 그 목발은 더 이상 초라한 나무 토막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이 내린 지휘봉이자 그들의 죄를 묻는 단죄의 칼이었습니다. 니놈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이 목발이 오늘 니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아버지의 선전포고와 함께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여사는 뒷걸음치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무언가 아주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법정의 모든 출구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봉쇄된 뒤였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축제가 가장 화려하고 처절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침 꼴깍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낡고 부러진 목발에 집중되었습니다. 김기춘 검찰총장이 앞으로 나서더니 아버지, 아니 박태수 전 경정님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래, 시작하자. 아버지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러진 목발의 끝부분 고무 패킹을 열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버지는 그 안에서 손톱만한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반사광이 한 여사의 눈을 찔렀습니다. 한미숙. 아버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 낡은 목발을 더럽다고 했지. 내 딸과 함께 빗속에 내다버렸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봐라. 네가 쓰레기 취급한 이 목발 속에 니년의 추악한 인생을 끝장낼 사형 선고문이 들어있다. 저게 뭐야? 설마. 한 여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남편 강 회장이 그토록 찾아 없애려 했던 비자금 장부 원본. 그것이 저 낡은 목발 속에 있었다니. 김기춘 총장이 신호를 보내자 수사관이 SD카드를 받아 법정 스크린에 연결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팟!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색 글씨로 한성그룹 불법 비자금 운용 내역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리고 수만 개의 파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검찰은 피고발인 한미숙과 강민석 그리고 한성그룹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검사가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크린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된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돈의 흐름,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전달된 뇌물 리스트, 그리고 해외 도피자금 내역까지. 그 액수는 자그마치 5,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한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이번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젊은 시절 한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 회장 뭐해? 그 형사놈 박태수라고 했나? 오늘 밤 처리해.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리라고. 증거인멸 확실하게 하고. 법정안이 경악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살인교사라니. 저 여자 진짜 마녀였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여사는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내 목소리 아니야. 딥페이크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증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 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무고죄. 이번에는 며칠 전 제2혼 소송을 위해 조작했던 모텔 사진의 원본 파일과 포토샵 수정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문자메시지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미숙, 김 변호사 20억 입금했으니 확실하게 처리해. 그년 불륜녀로 만들어서 내쫓아. 친자 검사 결과도 조작하고. 이 문자 메시지가 스크린에 뜨는 순간 원고석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강민석은 이미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20억을 쓰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밀고 한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미숙, 네가 돈으로 산 가짜 정의는 여기까지다. 아버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평생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지. 사람 목숨도 진실도 돈으로 덮을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봐라. 네가 부러뜨린 이 낡은 나무 목발 하나가 네가 쌓아 올린 5천억짜리 금자탁을 무너뜨리는 것을. 한 여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회사, 내 명예. 그녀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입가에 허연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녀는 결국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개거품을 무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기괴하게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강민석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지옥의 입구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김기춘 총장이 손을 들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미숙, 강민석,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쓰러진 한 여사는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진아, 니년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그녀를 응시하며 싸늘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지옥에 가시면 먼저 가신 시아버님께 안부나 전해주세요. 당신이 보낸 거라고. 악인들의 퇴장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와 권력은 아버지의 낡은 목발 앞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에 대한 환호이자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한 아버지와 딸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 오늘따라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필귀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배신하고 등쳐먹으려 했던 기생충들, 바로 저 변호사놈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여사와 강민석이 개처럼 끌려나간 법정에는 이제 단 한 마리의 하이에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치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고 값비싼 명품 양복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딜 가시나, 김 변호사님. 김기춘 검찰총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그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흠칫 놀라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총장님, 저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만. 급한 용무라니요. 아직 당신의 쇼는 끝나지 않았는데. 총장은 손짓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흥미로운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인 척 연기하던 어떤 변호사의 추악한 뒷거래 현장이 담겨 있죠. 아, 안 돼. 제발. 김 변호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재생 버튼은 눌러졌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며칠 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한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지나 그년 제가 확실하게 밟아놓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하고 위자료 포기각서 받아내면 끝입니다. 대신 약속하신 성공보수 20억 잊지 않으셨죠? 크크크.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 여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물론이지. 일 처리만 깔끔하면 더 챙겨줄 수도 있어. 감옥에 쳐넣어버려. 평생 햇빛 못 보게.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법대로 요리하는 건 제 전문입니다. 법정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배신하고 상대 측에게 돈을 받고 증거를 조작하다니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을 넘어선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변호사라고? 저놈 얼굴 봐. 아주 가관이네. 방청석에서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김 변호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 변호사는 끝까지 발뺌하며 악을 썼습니다. 함정?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놈이 내 딸을 불러다가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고 협박하던 그날 네 놈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건 몰랐나 보지? 녹음기. 김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가기 전 아버지는 저에게 작은 펜 녹음기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져가라.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아버지의 형사로서의 직감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네 놈은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아니라 법을 팔아먹은 장사치야. 그것도 아주 질 나쁜 사기꾼이지. 아버지는 그의 면전에 대고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네 놈 때문에 내 딸이 피눈물을 흘렸다. 20억, 그 더러운 돈이 그렇게 좋더냐. 그래, 이제 그 돈방석 대신 가시방석에 앉게 해주마. 김기춘 총장이 눈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검사들이 김 변호사를 포위했습니다. 김민철, 당신은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갈 협박, 그리고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그의 손목에도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털썩 주저앉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진아야, 후배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느라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나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면 끝이야. 제발 살려줘.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에게 거지랑 엮이기 싫다며 돈 몇 푼 던져주고 내쫓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발을 빼냈습니다. 선배, 아니 김민철 씨,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세상은 돈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게 있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바로 양심이야. 저는 그가 던져주었던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며칠 동안 구겨진 채로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그 돈을 꺼내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거 택시비 하라고 줬지? 도로 가져가. 이제 감옥 가는 길 호송차 타고 편하게 가면 되겠네. 택시비는 필요 없을 거야. 돈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흩날리는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저 돈처럼 바닥으로 추락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끌고 가. 수사관들이 그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이거 놔. 나 김 변호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으아! 그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변호사 자격은 영구 박탈될 것이고 그는 평생 법조계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배신자 변호사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겠죠. 그것이 신뢰를 팔아넘긴 자의 말로였습니다. 이제 법정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준 검찰 식구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뱃속 아이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저를 버린 남편 강민석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끌려가던 강민석이 경찰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멈춰섰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와 함께 법정을 나서는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일말의 미련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진아야, 후배님, 그가 애타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속은 거야. 어머니랑 김 변호사가 다 꾸민 일이라고. 나는 정말 몰랐어. 맹세해. 그는 비굴하게 변명하며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짓 한 반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내 아내야. 내 마누라라고. 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작했던 가짜 서류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진짜 서류였습니다. 강민석 씨,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진실, 여기 있어.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통보서, 검사 대상 1, 검사 대상 2,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9%. 숫자가 그의 눈에 박히는 순간 강민석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99%?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뻐꾸기 새끼라고, 불륜의 씨앗이라고 더럽다며 침뱉었던 내 뱃속의 아이, 바로 당신 아들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었어? 그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던 순간, 매일 밤 배에 귀를 대고 태담을 나누던 순간, 아이 신발을 사서 만지작거리던 순간,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애, 내 새끼는 맞냐? 더러워서 토가 나오려고 하네. 자신이 뱉었던 독설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기 핏줄을 스스로 부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 아빠잖아. 우리 축복이 아빠잖아. 그는 제 발목을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저는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 아니, 당신은 인간 자격도 없어. 당신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진실을 볼 생각도 안 하고 아내와 자식을 헌신짝처럼 버린 겁쟁이일 뿐이야. 저는 서류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는 당신이 내 아들의 친부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멍청하고 잔인한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야. 저는 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어.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까지 전부 다. 당신은 평생 감옥 안에서 당신이 버린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구경조차 못할 거야.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안 돼. 제발, 진아야. 아빠 없이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가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걱정 마. 내 아이에게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아빠가 있어.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해도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영웅이 있으니까 당신 같은 쓰레기 유전자는 필요 없어. 아버지는 저를 보며 든든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끌고 가. 수사관들이 강민석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갔습니다. 진아야, 여보, 축복아, 아빠가 잘못했어. 으아!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들었지, 아가? 저 사람은 이제 네 아빠가 아니야. 너는 엄마랑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줄게. 아이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뱃속에서 툭 하고 화답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미련, 아이에게 아빠를 뺏는다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홀가분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악몽은 사라지고 우리 앞에는 눈부신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사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 악마들을 태운 호송차가 지옥으로 떠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 정문 앞은 인산이네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성그룹 게이트의 주범들이 호송된다는 소식에 수백 명의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시민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법원 현관문이 열리고 줄줄이 굴비 엮이듯 수갑을 찬 죄인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가장 앞에는 들것에 실린 한 여사. 그녀는 여전히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고 있었지만 그것이 쇼인지 진짜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밍크코트는 벗겨지고 초라한 환자복 위에 포승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강민석과 김 변호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들먹거리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지고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놈들이다, 저 인간 말종들!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고 사돈 다리를 부러뜨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사형시켜라, 사형! 시민들이 던진 날달걀과 밀가루 폭탄이 그들의 얼굴과 몸에 터졌습니다. 퍽, 퍽! 노란 계란물이 강민석의 명품 슈트를 더럽혔고 하얀 밀가루가 김 변호사의 머리 위에 눈처럼 쌓였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지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김 변호사가 엄살을 부렸지만 경찰들은 그를 거칠게 호송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계단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콜로세움의 황제가 패배한 검투사들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민석이 호송차에 타기 직전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계란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 가라, 내 인생의 오점아. 그리고 손을 들어 우아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수거차에 던져놓고 손을 터는 주부처럼 가벼운 손짓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호송차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우웅! 그 소리는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호송차가 멀어지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의는 살아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 환호성 속에 섞여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보셨죠? 우리가 이겼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마당에는 늦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를 흠뻑 적셨던 차가운 비는 온데간데 없고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지독했던 가난과 멸시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의 냄새.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은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와 다시 세워야 할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송차가 사라진 도로 끝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으리라.
내 아버지와 내 아이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키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한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가시죠, 대장님, 집으로. 제가 씩씩하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래, 가자, 내 딸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에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게이트를 해결한 공로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공은 단연 제 아버지 박태수 전 경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아버지의 가슴에 태극 무공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20년 전 죽음으로 위장되어 잊혔던 영웅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늦게나마 그 헌신에 보답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장내에 모인 수많은 고위 관료들과 경찰 수뇌부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그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20년간 낡은 점퍼 속에 숨겨왔던 영웅의 기백이 번쩍이는 훈장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름발이 병신, 가난뱅이 노인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우리 아빠. 내 아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나고 정부에서는 아버지에게 거액의 포상금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 자격 회복, 그리고 최고급 관사 제공 등 파격적인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찰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저 남은 여생, 제 딸아이와 곧 태어날 손주 녀석이랑 지지고 볶으며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부가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순직 경찰관 유가족 돕기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돈은 저보다 더 힘들게 싸우고 있는 동료들과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 딸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이내 더 큰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진짜 어른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버지는 가슴에 달린 훈장을 어루만지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진아야, 이거 봐라. 번쩍번쩍하지? 네, 아빠. 진짜 멋져요.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하하, 네 엄마가 살아서 이걸 봤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차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먼저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아빠, 엄마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아빠 최고라고 엄지척하고 계실걸요? 그럴까? 하하, 그렇겠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관사도 수십억의 포상금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박태수라는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훈장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도 꾸지 않고 방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희 외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란다. 너도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곧 우리 가족의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늘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었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있고 한 달 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저 배가...
진아야, 괜찮냐? 가자, 병원 가자. 아버지는 주무시가 말고 벌떡 일어나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저를 부축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그 순간만큼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진아랑 애기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제 남은 수명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덤프트럭이 돌진해 올 때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분만실 앞, 아버지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번 반복하며 굳게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 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생명의 찬가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3.2kg의 작고 따뜻한 생명체. 붉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아이를 보자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아버지는 솜사탕이라도 만지듯 조심스럽게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에서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저는 아버지가 안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애기 이름 뭘로 지을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아이의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호, 수호 어떠냐? 수호요. 그래, 지킬 수, 도울 호. 평생 너와 가족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 이름 태수의 숫자를 따기도 했고. 박수호. 정말 멋진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과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지키는 아이. 좋아요, 아빠. 수호, 우리 수호. 제가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가 베넷짓을 하며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요. 아버지는 수호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주름살이 활짝 펴지고 지난 20년간의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흐흐, 녀석,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겼냐? 코는 날 닮은 것 같고 눈은 제 어미를 쏙 빼닮았네. 아빠, 팔 안 아프세요? 저 좀 주세요. 아니다, 괜찮다. 하나도 안 무겁다. 밤새 안고 있으라 해도 있겠다. 아버지는 수호를 놓을 줄 몰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굵은 손가락에 걸고 약속해라, 할아비처럼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하며 연신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진짜 행복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명품 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에 있는 거구나. 강민석이 줬던 상처, 시어머니가 줬던 모욕,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호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봄날의 햇살이자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아버지와 천사처럼 잠든 수호,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는 저.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도 숨죽여 우는 피해자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수호가 첫걸음말을 떼기 시작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공방에 의뢰해 만든 수제 목발이었습니다. 최고급 흑단나무를 깎아 만들고 손잡이 부분에는 아버지의 이름 박태수와 사랑하는 우리 영웅에게 라는 문구를 금박으로 새겨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발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제가 선물 상자를 내밀자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고 매끄럽게 닦인 흑단 목발을 꺼내든 아버지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20년 전 쫓기듯 도망치며 짚었던 그 낡고 투박한 나무 목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목발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싼 걸 뭐하러. 아버지는 나무의 결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빠, 그동안 그 낡은 목발에 의지해서 우리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이 튼튼하고 예쁜 목발 짚고 수호랑 저랑 꽃길만 걸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목발을 짚어보셨습니다. 딱딱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좋구나. 아주 좋아. 내 몸에 딱 맞춘 것처럼 편하구나. 아버지는 목발에 체중을 싣고 한 바퀴 빙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진아야, 예전엔 이 부러진 다리가 내 인생의 족쇄 같았다.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너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늘 미안했지. 아버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 이 다리가 부러짐으로써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너와 수호라는 보물을 더 단단하게 끌어안을 수 있었다는 걸. 아빠, 내 다리는 비록 부러졌지만 내 마음은 이제 다 나았다. 아주 깨끗하게 아물었어.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치유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새 목발을 짚고 앞장서서 걸으셨고 저는 수호의 유모차를 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쿠, 박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건강해 보이십니다. 수호 할아버지 멋쟁이시네. 아버지는 허허 감사합니다 하며 일일이 화답해 주셨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동네에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버지는 무릎 위에 수호를 앉히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수호는 할아버지의 노래에 맞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재벌처럼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명품 자동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라는 재산과 서로를 목숨보다 아끼는 가족애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아버지의 새 목발이 있습니다. 이 목발은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지팡이이자 사랑의 기둥입니다. 악마들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 갇혀 서로를 헐뜯으며 말라 죽어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매일매일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